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원곡선 암호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Elliptic Curve Cryptography라고 하고 줄여서 ECC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먼저 타원곡선 암호학이 쓰이는 장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ECC나 ECDH 그리고 ECDSA. 이제 기존의 크립토 원형에서 DPL만이나 DSA 같이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 같이 사용되던 암호 원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립틱 커브가 붙어서 타원 곡선이 적용된 형태의 이제 암호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용되냐면 이제 TLS 그리고 SSH, PGP 그리고 암호 화폐 이렇게 현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TLS는 현재 HTTPS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콜이고 SSH는 원격 제어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PGP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암호화폐로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EC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되게 특이한 형태의 타원 곡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이지 않았던 곡선인데 비트코인이 사용하게 되면서 유명해진 특정한 형태의 곡선을 사용하게 되고 이 곡선을 사용하여서 공개키, 키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ECC는 현재 인터넷 시큐리티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타원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원 곡선에 기본적으로 암호에 사용되는 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그 형태가 덕인데 암호에 사용되는 형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서 적겠습니다. 타원 곡선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노멀 폼이랑 싱귤러리티 폼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타원 곡선 암호학에서 이용하는 형태는 노멀 폼이 되고요. 싱귤러리티 폼 같은 경우에는 타원 곡선 암호로서 이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폼은 피해야 합니다. 이 폼을 만드는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타원 곡선의 두 가지 개수 A랑 B가 다음을 만족하게 되면은 싱귤러리티 폼이 되고 이것은 암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XY 실수계에서 XY 좌표로 이루어지는 점이고요.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이고 다만 이제 A랑 B가 다음의 조건은 만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한 0점이라고 0의 역할을 하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원 곡선을 이해하려면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로 하면 군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군은 먼저 덧셈이란 하나의 연산이 정의가 됩니다. 덧셈인데요. 덧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뭐냐면 닫힘 성질이 있습니다. 닫힘 성질은 그 덧셈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 또한 이제 그 군에 속해 있는 원소 안에 원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3을 했는데 4가 나오면은 이제 1과 3과 4가 모두 같은 군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이 덧셈에 대해서 군 원소들이 닫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sociativity는 결합 법칙을 의미합니다. 결합 법칙은 이제 A랑 B랑 뭐 C가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등원과 이제 여건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 일반적인 덧셈에서는 1에다가 0을 더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0을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인버스 역은 이 항등원이 나오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원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1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더니 이거는 네모이고요. 항등원인 0이 나오게 되는 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1의 여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커뮤테이티브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그 그룹, 그러니까 하나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고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결합 법칙이 가능하고 항등원 여건이 존재하면 이를 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커뮤테이티비티가 추가되면은 이게 교환 법칙이거든요. 교환 법칙이 추가되면은 이를 아벨군이라고 합니다. 아벨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수 집합을 보통 더블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1의 여건은 마이너스 1, 둘 다 이제 1과 마이너스 1 둘 다 정수 집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연수 집합을 보통 더블 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1의 항등원은 여건이겠죠. 자연수에서도.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 0을 만들기 위해서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자연수에 속하는 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수 집합은 이제 여건을 가지지 않게 되고 그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제가 실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실수 세계가 아니라 이제 그룹의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일리프틱 커브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C의 원소들은 무엇이 되는지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커브 위의 점들입니다. 즉 그림 보시면은 이게 타원 곡선의 형태인데요. 싱귤러리티가 아닌 타원 곡선의 형태입니다. 요 위에 이제 이 곡선의 위에 각각의 점들의 집합이겠죠. 이 각각의 점들이 엘레멘트, 원소들이 됩니다. 그리고 항등원의 경우에는 아까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0의 역할을 하는 이제 무한 0점 그리고 이상점이라고도 영어로서 표기가 되는 이런 점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0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의 대칭인 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요 점에 여건을 구해라 하면은 요 x축 여기가 x축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x축의 대칭인 요 점이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라면 여건은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p 더하기 마이너스 p는 이제 무한 0점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덧셈 연산인데요. 그룹에는 덧셈 연산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덧셈 연산이 정의되는 것을 보고 그 덧셈 연산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aligned 3point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줄에 있는 PQR 세 점을 가지고 덧셈 연산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 점을 P, 요 점을 Q, 요 점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aligned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P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합이 0이다, 무한 0점이다 라는 것으로 덧셈을 정의하게 될 것이고요. 이 aligned라는 특성상 P 더하기 Q를 먼저 하든 Q 더하기 R을 먼저 하든 같은 직선에 있는 세 점이기 때문에 이제 결합 어떤 것을 얘가 만약에 Q가 되든 P가 되든 이렇게 지금 바뀌었죠, 자리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풀어서 보면은 P랑 Q랑 자리가 바뀐 거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을 먼저 계산하나, 요것을 먼저 계산하나 한 직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결합 법칙이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벨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덧셈을 기하학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렇게 덧셈으로 정의를 한다는 건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항연산,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결과 하나 나오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꼴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항하게 되면은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R 꼴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두 점을 더했을 때 이 점은 이제 aligned, 한 직선 위에 두 점이겠죠. 어떤 두 점을 지났을 때 나머지 한 점에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설명이 빠를 텐데요.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직선 위에 P랑 Q랑 두 점이 있고요. 그 나머지 한 점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R의 역원, 왜냐면 마이너스 R이니까요. X축 대칭인 점을 찾아서 그 점을 덧셈의 결과로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먼저 P가 0이거나 Q가 0, 그러니까 무한 0점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P가 0이라고 하면은 요 정의에서 요 값이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0 더하기 Q인데 저희가 정의할 때 타원 곡선 위에서 군을 정의를 할 때 0이 무한 0점을 이제 항등원으로 정의를 했어요. 항등원은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Q가 나온다고 이제 덧셈을 정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P가 0이거나 Q가 0이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그대로 P가 나오거나 Q가 나오면 됩니다. 항등원으로서요. 그리고 이번에는 P가 마이너스 Q일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식에서. 그렇게 되면은 역원을 더하게 되는 꼴이죠. 그렇게 되면은 항등원 0이 나오게 된다고 정의를 하였으니까 역원의 정의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P랑 Q랑 같거나 혹은 P랑 Q랑 다르지만 R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요 점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가 있고 Q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타원 곡선 직선이 쭉 연장되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 점이 지금 중근을 갖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랑 Q랑
둘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x좌표, y좌표가 같죠. P 두 점에. 그래서 P랑 Q랑 같은 경우인데요. P랑 Q랑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한 점을 찾게 되는데, 근데 그 점을 찾을 때 어떻게 직선을 그으면 되냐면, 요 점에서 이제 탄젠시, 접선을 긋게 됩니다. 접선을 그으면은 어떤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의 역에 해당하는 이제 마이너스 r을 구해서 마이너스 r을 구해서 그 점을 덧셈의 결과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우가 더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경우인데 P랑 Q랑 둘이 다르지만 R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여기는 R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P랑 Q랑 두 점은 현재 다르지만 두 개를 더했을 때는 R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머지 한 근은 P, Q 두 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좌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이 점에서 P랑 Q를 지나도록 하는 접선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접선을 구하게 되면은 요 중근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점이 덧셈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이제 R 마이너스 그 여건이 덧셈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방금은 이제 그 그림적 기하학적으로 살펴본 거고 이제 수학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랑 무한 0점이랑 더하면 그리고 0이랑 무한 0점이랑 P랑 더하면 이제 항등원을 더하는 꼴이니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것을 따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역원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P랑 마이너스 P를 더하게 되면은 정의에 따라 0이 나온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현을 하실 시에 따로 케이스로 꺼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P랑 Q랑 더했을 때 R이 나오는데 그 R의 좌표가 어떻게 결정되냐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여서 점을 찾는 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P랑 Q랑 지나는 직선을 먼저 찾죠. 그러면은 P, Q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직선과 타원 곡선의 교점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교점을 R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 아래에 이제 역원을 구하면은 덧셈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P랑 Q라는 두 점을 더할 거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요. 이 직선과 직선을 fx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직선을 구하고 그 직선과 타원 곡선식을 gx라고 쓰겠습니다. g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눈으로 뭐 외워도 되지만
한번 제가 유도를 해봤거든요. 유도하는 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울기의 경우는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인덱스를 잘못 적어놨는데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제 두 점의 차, 두 점의 x좌표 차분의 두 점의 y좌표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물리에서 보시면은 물리가 아니라 수학으로 보시면은 요 x증분분의 y증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P점이고 여기가 Q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점은 X랑 Y를 가질 건데 Q점도 X랑 Y를 가질 거고요. 그럼 X좌표차가 XP에서 XQ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식이 나오고요. Y좌표도 YP에서 YQ를 빼니까 요 좌표가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지금 정의를 했고요. 기울기를 통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P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정의될 수가 있냐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x1, y1이 y1, x1이 한 점이 되는데 P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P를 넣어서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이제 Q라는 점이 포함된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았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R을 대입하게 되면은 XR이랑 YR을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XR 들어가고 여기에 YR 들어가면 YR은 YP 플러스 MXR 마이너스 XP가 됩니다. 따라서 Y좌표 구하는 간단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식은 타원 곡선식이고요. 타원 곡선식의 일반 형태이고요. A, B 개수에 따라서 타원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한 y는 yp 플러스 m 가로 열고 x-xp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타원 곡선식 그리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과 타원 곡선식의 교점들을 찾아야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교점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나오는데 그 3점을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교점을 어떻게 찾냐? fx는 gx라고 두고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의 y를 타원곡선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타원곡선식이 지금 우변에 있는데 얘를 좌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래 y 자리였는데 요 y 자리가 요걸로 대체가 돼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y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살펴볼 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음함수의 꼴로 나타냈을 때 세근 x1, x2, x3의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할 점은 뭐냐면
이 세 근의 합이, 그러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세 근의 합이 요게 네, 요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는 게 이제 보시면은 i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면 이게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거는 6의 2분의 1, 6의 2분의 1만 남고요. 그러니까 6의 2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3의 2분의 1이 남겠죠.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랑 이렇게 잘리니까요. 마찬가지로 3a분의 1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치환된 a, 대문자 a가 남을 거고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이 쓰이는 그 개수를 이제 치환해 가지고 대문자 a와 b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3a분의 1 a가 되고 3a분의 1 b가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요 위에 x1의 식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지워지게 됩니다. 즉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를 하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싹 지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남는데 이 부분을 다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a분의 3b가 되고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요렇게 식이 일반화돼서 나타났을 때 x 3승에 해당하는 개수분의 x제곱에 해당하는 개수 거기에 음수를 붙인 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그러면은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x의 3승의 개수가 x의 제곱의 개수잖아요. 그럼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좌변에서 보시면 x3승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우변에서는 x3승이 나올 게 없습니다. 나와봤자 최대 x의 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3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좌변은 이렇게 고정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a가 결정이 났죠. 요게 1이 있을 테니까 요게 지금 이제 a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x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x제곱이 없고요. 우변에서 x제곱이 나올 건데 요거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얘가 앞에 요 부분을 제곱하게 되면은 x제곱이 나올 거고 이 m도 같이 제곱이 되니까 m제곱 x제곱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우변에 있으니까 음함수의 꼴로 바꿔서 좌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고 뭐 상수항도 나오고 해서 결국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b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식이 이제 만족됐고요. 세근의 합 공식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을 활용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게 되고 요게 이제 m제곱이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세근의 합이 m제곱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p랑 xq랑 xr 왜냐하면은 pqr이 어떤 점이냐면 지금 pqr이 요 직선과 요 타원 곡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교점이 지금 3개가 있는 건데 그 3개가 근이 되겠죠. 근데 두 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P랑 Q랑 알고 지금 더했을 때 R이 뭐가 나오냐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P랑 Q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고 R이라는 점을 모르는데 아무튼 요게 세 개가 지금 세 근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PQR 이제 세 점을 더했을 때 m제곱이 나온다는 식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 점 R점은
빼고 다 넘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PQ는 아는 점이니까 R의 X좌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의 결과로서 나오는 R의 X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YR이랑 XR을 살펴봤죠. YR 구하는 식은 요랬고 XR 구하는 식은 요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R 구하는 식이 아까랑 똑같죠? 요랬고 XR 구하는 식이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이게 PQR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P랑 Q랑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탄젠시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접점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또 기울기식이 변하게 됩니다. 기울기식이 왜 변하냐? 이제 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접선을 구하게 되면은 이런 점이 나올 거고 저 위에서 어디서 만나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P랑 Q라는 점이면 이제 X 증분과 Y 증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X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Y 변화량도 없고 그래서 어떤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형태죠. 이때 하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식을 구해서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에서 미분 기울기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요 점을 지금 이제 그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함수의 미분법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fx라고 이제 y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뭔 소리냐면 y는 무슨 함수면 이제 요거를 fx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y를 fx로 보고 fx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음함수의 꼴로 표현하려면 네, 이거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요. 2fx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그리고 fx에 프라임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a 상수항은 사라지고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x니까요. f'x가 들어간 요 항을 빼고 나머지 항을 넘기게 되면은 3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앞에 f'x에 붙어 있는 개수를 나누게 되면 2 곱하기 fx가 우리가 y였죠.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fx인데 이걸 y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점에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P를 대입해서 3xp의 제곱 2yp 이렇게 대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울기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을 미도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덧셈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덧셈을 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그 상수배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배라고 하면은 이제 포인트끼리 곱하는 게 아니고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이제 어떤 정수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덧셈이 이제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3 곱하기 3인 것처럼
p 더하기 p 더하기 p를 n 곱하기 n번 했을 때 그것을 이제 n 곱하기 p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곱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타운 곡선에서 사용되는 접선입니다. 요 형태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렵다고가 아니라 연산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되게 암호에서 자주 쓰이는 알고리즘인데 더블 N 애드 알고리즘입니다. 다음과 같이 151이라는 NP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151을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1 곱하기 2의 0승 했을 때 이게 값이 1이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에 1이 들어가 있으면은 있는 거고 0이 들어가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0승을 해서 필요하면은 더하고 2의 1승, 그 다음에 여기에 2배를 하게 됩니다. 2배라는 거는 구해진 값에다가 예를 들면은 p 더하기 p를 했으면 2p가 나올 건데, 근데 이제는 2p 더하기 2p를 하는 겁니다. 그럼 4p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p를 구해서 2배를 해서 또 2p가 필요하다면 여기 1이니까 필요하죠? 그럼 2p를 필요하니까 더하고 또 2배를 해서 4p가 필요하다면 또 더하고 또 2배를 해서 8p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죠? 0인 거 보니까. 그래서 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151이라는 151p를 p를 151번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배를 하는 방식으로 2배를 해서 필요하면 더하는 방식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산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타원 곡선상에서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로가리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은 로가리즘 문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듈라 연산에서 지수승 연산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뭐냐면 x에 p승이 돼 있을 때 여기에 p승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게 로가리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듈라 상에서는 이제 p승이 몇 번 됐는지 알 수 없는 게 대응되는 점이 있어야지 모듈라 결과물이 딱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몇 배가 몇 번 제곱이 됐는지, 그러니까 몇 승이 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용하는 게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문제였고, 그냥 일반적인 실수에서는 이것을 로가리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원 곡선상에서도 이 문제를 보면은 요 문제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n 곱하기 p가 되어 있을 때 n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쉽다 어렵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대응하는 점을 찾기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쉽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P라는 점에서 이제 접선을 긋게 되고 그 점이 이제 덧셈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덧셈의 결과를 구한 다음에 어떤 점이 나오겠죠? 거기서 또 접선을 긋게 되고 나오는 점에서 또 여건을 구하고요. 거기서 또 접선을 구하고요. 또 나오는 점에서 여건을 구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대응되는 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건을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이제 거꾸로 추적해 나가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실수상에서 정의가 된 타원 곡선의 같은 경우에는 np가 곱해진 형태에서 n을 찾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피니트 필드 상에서 타원 곡선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체에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체 피니트 필드는 이제 FP라고 표현을 하고요. P는 이제 프라임 넘버입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보통 큰 수를 사용하고요. 피니티 필드에서는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되는데요. 덧셈과 곱셈입니다. 두 연산 모두 이제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며 항동원 여건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분배 법칙이 여기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은 곱셈 곱셈에 대한 분배 곱셈이 덧셈에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1 더하기 4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입니다. 곱셈 연산의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P는 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산들 이제 모듈러 연산이 있겠는데 그 모듈러 연산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18이랑 9랑 다음에 27인데 모듈러 23 하면은 23 날아가서 4가 되는 거. 이 결과가 마이너스 7인데 모듈러 23 하면은 16이 되는 거. 47이 28인데 모듈러 하면 5 되는 거. 마이너스 5는 23에서 5 뺀 18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건인지 실제로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게 그 개념을 알고 가면 좋은데요. 항동원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보면은 원래 같으면 0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듈라 23상에서는 마이너스 5가 18이고 그러면 18이랑 5랑 더하면 몇이 나오냐? 23이 나오는데 그 23은 모듈라 23에서 0이구나 해서 잘 마이너스 5가 18이랑 동치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고요. 그러니까 피니티 필드의 그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만족할 그 여건 규칙, 항동원 규칙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곱에 대한 여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9의 마이너스 1승은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계산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해서 여기 18이라는 게 나오고 확인하는 방법은 9에다가 9의 여건인 18을 이렇게 곱했을 때 항동원이 나오면 되거든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니까 1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9랑 18이랑 더하면 162가 나오나요? 그리고 그걸 23으로 나누면은 7, 7, 3에 21, 7, 24, 161에서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러 23상에서 162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1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1이면 항등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건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여건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기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건을 찾고 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건을 어떻게 찾느냐? 확장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방식은 나눌 수의 여건을 찾고 예를 들면 a로 나누고 싶으면은 a의 여건을 찾고 그것을 이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나누기 7은 뭐냐면 5 곱하기 7의 역수. 지금 여기가 이제 단순히 분수의 형태가 아니고요. 모듈러 n상에서의 여건을 확장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유한체도 알아봤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타원 곡선이 그럼 유한체 위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실수상에서 타원 곡선을 이렇게 정의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피니트 필드로 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동치라는 뜻이죠. 옛날에 도형 배울 때 합동이다 뭐 이럴 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완벽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같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등식을 안 쓰고 이렇게 세 줄짜리를 씁니다. 그리고 요 식이 있고 모듈러 상에서 연산된 식이고, 마찬가지로 싱귤러리티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다, 0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모듈러 연산이고 무한 영점의 존재가 필요하고 정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타원 곡선을 피니트 필드에서 정의된 타원 곡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y제곱은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되는데 모두 p 이상입니다. 그리고 p는 19, 97, 127, 487 네 가지로 해가지고 각각 띄워봤습니다. 여기 지금 18이 이제 레인지니까 여기가 19일 거고요. 여기가 97, 여기가 127, 487이 되겠습니다. 모듈러 p는 그 숫자가 넘어가면은 그 범위 내의 숫자로 이제 리덕션이 되기 때문에 19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를 보게 되면은 네, 어떤 반복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x의 여기서 보셔야 될 건 x의 0부터 19까지가 들어갔을 때 18까지의 x좌표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y가 다 나온 거고요. 이것은 y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y가 구해졌을 때 뿔마 형태로 나올 거예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칭인 걸 볼 수 있고, 그 대칭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 몇이 나오는 거는 모듈러 연산에서 마이너스가 중간점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19다. 그러면은 10 여기 한 여기에서 요 점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없는 점도 있죠. 대칭이.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우선은 x축의 대칭이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돼서 아벨군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NP 계산할 때 NP 플러스 뭐 N 말고 MP 같은 걸 했을 때 N 플러스 NP로 나눠 쓸 수 있는 성질을 이제 유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점들이 전부 다 지금 나눠진다는 점과 대칭이 지금 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수가 많아질수록 그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일 때는 점이 얼마 없는데 p가 프라임 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점의 덧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똑같습니다.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r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모듈러 연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p랑 q랑 있는 점 직선이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형태로 가다가 마주치는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에 r-r, 즉 모듈러 몇이라고 여기서 모듈러 한 60인 것 같은데 모듈러 60 상에서의 여건을 구해가지고 그 점을 결과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P랑 0, P0, Q0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항등원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건 처리도 하시면 되고요. 모듈러 Q상에서의 여건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P랑 Q랑 같거나 같지 않지만 R이 없는 경우 이렇게 접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이산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념상으로 요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식을 그러니까 타원곡선식을 실수해서 정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을 쭉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접선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를 해놓은 거는 제가 어떻게 되나 이걸 몰랐었는데 찾아가지고 알게 되어서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기울기 같은 공식도 분수의 형태로 아까는 썼었는데 여기는 피니트 필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역원을 구할 때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분수로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확장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요 아는 점들의 x좌표를 통해서 구해진 식의 역원을 구해서 곱하면 되고요. 나누기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리고 R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그대로 구한 거에 모듈라 그때 그 아까 유도한 식의 모듈라 그리고 분수식도 지금 요게 분수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요게 피니트 필드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역원을 구해서 곱하는 형식으로 나눗셈이 재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원곡선상에서 알아봤고 그럼 이제 차수 오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더는 점의 개수입니다. 무슨 점의 개수냐면 아까 시계 보시면 이렇게 어떤 모듈러 19라고 하면은 19 안에서 어떤 점들이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점들이 반복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넣는 거랑 20을 넣는 거랑 이제 또 여기에 또 19를 더한 39를 넣는 거랑은 다 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x가 늘어나도 어떤 특정한 원소의 개수가 유지가 되고요. 그 원소의 개수를 오더라고 합니다. trying all 모든 x, 원래 오더를 구하려면 이제 모든 x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면은 x에다가 1을 넣어보고 0을 넣어보고 1을 넣어보고 그 값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냐면 이제 소수가 충분히 크다면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구하는 알고리즘이 스코프스의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항 시간 내에 오더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라는 것은 모든 x를 취해서 구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걸 다항 시간 내에 해놓을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즉 오더를 구하는 문제. 타원 곡선이 피니트 필드에 정의된 타원 곡선에 속하는 원소들의 개수, 점의 개수를 구할 수는 있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수 곱이 있는데요. 똑같이 정의가 되고요. 더블 앤 애드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형태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이클릭 서브그룹입니다. 가령 이러한 예제 타원 곡선을 하나 가져왔고 여기서 P라는 점을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더가 있겠죠. 어떤 96까지 0부터 96까지 모든 수를 대입해 보면은 각각 해당하는 점들이 있을 거고 그 점의 개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P라는 점을 하나를 줬고 P를 가지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를 하나도 안 더했을 때는 0P 0이고요. 한 번 더 하면 3,6이고 공식 그때 아까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더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다시 0을 띄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음, 그냥 여기서도 이제 어떤 뭔가가 계속 똑같은 연산이 일어난다면 이제 범위를 넘어갔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게 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어떤 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점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즉 특정한 원소들만을 가지는 집합을 하나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서브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브 그룹이니까 이제 메인 그룹 아니면 뭐 원래 그룹이 있겠죠. 페어런트 그룹이 있을 겁니다. 요 타원 곡선식의 모듈러 97에 해당하는 점들 엄청 많겠죠. 걔네들이 이제 페어런트 그룹이 되고, 이제 그 점들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서브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0일 땐 0, 더해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식인 걸 알 수 있고, 점 5개마다 반복이 돼서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점은, 반복되는 5개의 점은 닫혀 있고요. 계속 같은 숫자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이제 서브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닫혀 있으니까 군을 띈다는 얘기죠. 여기서 P라는 점은 베이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점이 되고요. 아마 DPL만 아니 그 모듈라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모듈라 연산에서의 지수승 연산에서의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문제를 했을 때 생성자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건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P라는 점이 있고, 걔를 반복하면은 특정한 점들이 반복된다. 그 점들을 서브 그룹이라고 하고, 서브 그룹이니까 이제 그룹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한다 입니다. 그럼 서브 그룹의 차수는 어떻게 구하냐? n을 구해야 되는 건데 np를 0을 만족하는 n을 구해야 됩니다.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점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건 쉬운 점이니까 그렇고, 엄청나게 큰 숫자라면은 엄청나게 큰 수로 반복이 되겠죠. 근데 그 반복되는 게 정확히 몇이냐, 5번마다 되냐, 뭐 그걸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5번마다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10번마다 된다고 할 수도 있고, 15번마다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배수만큼은 그렇게 돼도 이제 눈치챌 수가, 그러니까 식상은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차수를 구해라고 하면은 미니멈 n을 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라그랑제 이론이 있는데요. 서브그룹,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이론이 있는 건데, 페어런트 그룹이 있으면 그 페어런트 그룹에서 나오는 서브 그룹의 차수는, 원소의 개수는 페어런트 그룹의 원소의 개수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서브 그룹을 어떻게 찾냐? 차수를 먼저 페어런트 그룹의 차수를 찾게 되고요. 여기서 슈프의 알고리즘을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 내에 알고리즘, 그 원소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슈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페어런트 그룹의 차수를 찾고요. 그리고 얘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재수를 찾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재수에 대해서 np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그 찾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요 스몰 n 곱하기 p는 0을 만족하는 가장 스몰리스트한 n을 찾으면은 걔가 서브그룹의 오더가 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방법이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스크리트 로가리즘이라고 하고요. 이산된 점에서 그것을 찾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수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랑 Q가 주어졌을 때 이제 finding K, 여기는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제 스칼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Q는 KP를 만족하는 K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입니다. 그래서 이건 증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RSA를 탈출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증명은 없지만 알려진 해결 알고리즘이 없고, 적어도 이제 RSA에서 사용하는 지수 승에 의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문제보다는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크리트 로가리즘을 이용해, 그러니까 요 상수배가 몇 번 됐는지가 숨겨져 있는 요 특성을 이용해서 DSA, DH, 엘가말 등의 스킴에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의 뭐 X승, 7의 Y승, 뭐 이런 것에서 X승, Y승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사용됐었잖아요. 근데 곱하면은 X, Y승 이거는 상관없고, 그런 것처럼 요 타원 곡선에서도 KP 플러스 LP는 이제 K 플러스 LP지만 요 각각이 얼마인지는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승 곱셈에서의 이산 문제와 비슷하게 요, 요 지금 말씀드린 요 상수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차수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에서 기반해서 동일한 알고리즘의 형태로 여기서 사용된다고,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정확하게 ECDSA가 뭐고 ECDH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타원 곡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마쳤고요. 내일 올릴 자료에서는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